80페이지 보시면 소액현금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자, 간단하게 자, 내용을 설명 좀 할 테니까 소액현금. 자, 이 계정가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소액현금. 맞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회사에서 실무를 하시면 보통 돈을 다루는 사람은 회계과나 경리과나 뭐 이런 데 과장님들이나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보통 돈을 다룹니다. 그래서 물건 판매, 상품 판매 대금이라든지 혹은 대금을 지급해야든지 회수할 때 그런 분들이 보통 거래처하고 얘기를 해서 대금을 큰 돈 같은 경우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되면은 그 돈을 결제하고 주고받고 하겠죠. 그분이 주고받고 하는데 회사 내에 커피가 떨어졌네. 돈은 누가 가려고 있다고요? 과장님이 가려고 있어. 그래서 갑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사무실 커피 떨어져서 갔는데 10,000원만 주세요. 커피 사올게요. 그럼 과장님이 1억짜리 돈을 벌는다고 인터넷 뱅킹하고 있다가 잠깐만 10,000원 중고 문 열어서 10,000원 꺼내주고 대별에 현금 10,000원, 자별에 봉 10,000원 이렇게 적고 있으려니까 하겠죠. 이게 그래 한 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직원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뭐 떨어졌는데 뭐 사게 뭐 5,000원만 주세요. 2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5,000원 주세요. 짜증나. 그래서 있는 누구 우리 회사에 있는 부서 중에 회계과에 있는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찮더라. 밑에 계장급 중에서 용도계라는 부서가 있어요. 용도계. 책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 보시면 돼요. 밑에 용도계라는 부서에 있는 우두머리가 계장이에요. 계장. 대리급. 계장한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는 거야. 뭉텅이를. 50만 원이면 50만 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뭐 100만 원, 100만 원. 돈 줘놓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좀 써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많으냐? 회계과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분기하는 거예요. 분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분기를 해주고요. 용도계 돈 받았는데 용도계는 뭐냐 하면 그 돈 받아서 우리 회사 내에 쓰는 자재불이한 돈은 저한테 받아 쓰세요라고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 받아 쓰겠죠. 용도계한테. 용도계 부서에. 돈 받았으면 용도계에 있는 사람은 계장은 뭐냐 하면 소액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소액현금 출납장은 쉽게 생각하면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어디에 얼마 썼어요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장부를 그런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만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누구한테 회계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회계과가 용도계한테 한 달에 주는 돈 있죠. 그 돈을 우리는 뭐로 부른다? 소액현금. 다른 말로 말한다? 변도금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준다 해서 실제로 이 돈이 쓰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8월 달에 8월 1일 날 소액 자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용도계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분기할 때 어떻게 분기하느냐? 자, 어느 면에 대변에 예를 들어서 현금을 줬다 생각하면 대변 현금 얼마 줬다고요? 30만 원. 근데 이 돈을 누가 회계과가 용도계한테 돈 준 거예요. 돈 쓰이진 않았죠. 그래서 이걸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변에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날 누가 용도계가 소액현금 출납증 들고 누구한테? 과장님한테 가는 거지. 과장님 이만큼 썼어요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썼는 금액을 한꺼번에 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했었다? 소모품비에 썼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분기하는 거예요. 소모품비에 예를 들어서 8만 원 썼어요. 또 뭐 썼다 생각할까요? 복리후생비, 오케이. 통신비에도 예를 들어서 3만 원 썼어요. 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에 썼어요. 복리후생비에 썼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썼어요. 이렇게 보고해서 생각합시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 이만큼 썼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회계과 입장에서는 준 돈에 있으니까 소액은 빼주면 되겠죠. 대변 뭐라고요? 소액현금에서 얼마만 썼다고요? 총 사용한 돈이 10만 21만 원 사용했네요. 21만 원 썼더라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러면 다시 언제 된다고요? 9월 1일이 되죠. 9월 1일이 되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쓸 거. 그럼 이때는 얼마를 주면 될까요? 이때 또 30만 원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소액금이 계속 쌓이겠죠. 남은 금액 잔고가. 그래서 9월 1일 날 줄 때는 뭐 한 거? 사용했는 금액. 쓴 금액 얼마라고요? 21만 원. 요만큼만 대변의 현금 얼마? 21만 원.
400만원 처리한다고요? 소액 현금 얼마? 21만 원.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결국은 다시 시작할 때 9월 달도 시작할 때 얼마 된다고요? 30만 원 갖고 시작하게 되는.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돈을 뭐라 한다고 해서 자재불이한 돈을 뭐라 한다? 소액 현금. 근데 이 돈을 줄 때 회계가가 용도에 한 돈을 줄 때 한 달 하면 주겠죠. 한 달 한 번씩 일정한 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액자금 선급법이라는 말을 못 써요. 말을 써요. 정액자금 선급법. 일정한 금액의 정액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선급해서 먼저 준다. 그래서 정액자금 선급법이라. 우리는 이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부정액자금 선급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안 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마시면 돼요. 그러면 전산회계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산회계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다른 혹시나 공부하시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책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됐죠? 응? 이 말이는 언제? 12월 31일? 매달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매달. 남아있죠. 소액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 소액 현금은 나중에요. 기말 결산 시에 맞아, 오케이. 기말 결산 시에 남아있는 소액 현금은 뭘로 쓰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현금 및 현금성자산 써봤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 안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현금하고 똑같은 거죠. 회사 안에 있는 똑같이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설명 좀 더 하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당좌예금 다룹니다.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입하는 예금. 제가 분께 너무 많이 해봤죠. 맞습니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입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었고요. 자, 우리가 무슨 수표를 발행해주다. 수표를 발행 목적으로 예입하는 당좌예금이었으니까. 자, 수표를 발행해주다. 수표를 발행해주면 어느 변에? 어느 변에? 대변에. 뭐라고 본겠어요? 당좌예금이라고 본겠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수표를 발행해주면 내 당좌예금 계좌에서 그만큼 돈을 내 수표 받은 사람이 빼간다는 개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본다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을 했어요. 근데 어제 단원에서 뭐 배웠냐 하면 무슨 수표를 받다. 수표를 받다. 타인반의 수표, 자객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우편 수표 이런 수표를 받으면 차변에 뭐라고 본겠습니까? 현금이라고 본겠어요.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이라고 본겠어요. 근데 주의할 점 뭐냐 하면 이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하면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발행했다고요? 당점.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니? 내가. 당점은 나란 얘기예요. 당연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표를 발행할 때 내가 뭐로 보겠다? 대변에 당장에 보겠죠. 그럼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차하면 뭐 한다고요? 당좌예금이라고 분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실제로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겠지만 내가 어떤 분한테 수표를 발행해줬어. 근데 그 받았던 분이 딴 분한테 수표를 줬어. 이게 돌고 돌다가 누구한테 갔다고요? 나한테 돌아온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당점 발행 수표를 받으면 차하면 한다고요? 당좌예금이랍니다. 자, 이렇게 회계시켜야 된다.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요거는 외우시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무슨 수표를 받으면 무조건 현금이라는데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뭐 한다? 당좌예금이라 한다는 거 명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은행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인 통장의 잔고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회사에서 쓰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다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은행 업무 보러 다니는 회사의 기업체에 예를 들어서 과장급, 부장급 되시는 분들 가방 큰 거 들고 다니죠. 그 안에 주로 있는 게 거의 대부분 통장입니다.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통장하고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서류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그 통장 안에 잔고가 각각 얼마 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A라는 통장에 돈이 잔고가 500만 원, 1000만 원인 줄 알고 수표를 200만 원짜리 발행해 줬는데 잔고가 예를 들어 150만 원밖에 없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는 분명히 잔고는 15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제 수표를 받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은행 가서 돈 주세요 청구하겠죠. 근데 은행에서는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왜? 잔고가 모자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부도랍니다. 이걸 은행에서 지급 거절하다. 지급 거절. 은행이 지급 거절하는 걸 뭐라 한다? 부도라 얘기예요. 부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일단 한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50만 원 때문에 부도 났는데요. 대금 빨리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 옵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못 넣었어요. 언제가 되라는데 2차 부도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못 넣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형사이권. 이런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1차 부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1차 부도가 발생하면 보통 은행에서 신용도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면서 거래처는 뭐라 생각할까요? 나를. 그 큰 회사가 50만 원 없어갖고 부도를 내네. 이런 안 좋은 계정이 확 쌓여버리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은행하고 계약을 합니다. 말이냐?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정해요. 담보를 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은행아 혹시나 내가 수표를 더 발행할 수 있어. 더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까 네가 돈 좀 빌려줘. 나중에 갚아줄게. 그러면 이 담보를 정하면 은행은 오케이 무조건 합니까? 안 해요. 은행에서는 담보를 정하면 뭐냐 하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담보로 맡기는 게 예를 들어서 집문서야. 집문서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집이 시세가 1억이야. 1억까지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그럼 은행은 뭘 하느냐? 이 집이 최대한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그 떨어진 집을 금매로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설정하는 걸 한다? 근저당 설정한다. 보통 아파트는 많이 주면 7, 80%. 일반 건물이나 땅 같은 경우에는 30% 이렇게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억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면 많이 주면 얼마가 빌려준다고요? 7천만 원 빌려줘. 이런 계약을 하는 거는 무슨 계약이라 하느냐? 당좌 차월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좌 차월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담보를 정하는 것도 거래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은행한테 이 담보를 정해서 담보 차월 계약을 했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붕괴한다 안 한다? 붕괴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가 돼 있어야지만 내가 뭐 한다?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 자, 한번 다시 돌아서 상품을 매입하고 얼마짜리 상품을 20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붕괴합니다. 차에 뭐라 붕괴한다고요? 상품을 구입했어요. 얼마짜리 상품? 200만 원짜리 상품 구입했어요. 차에 상품 200만 원.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대배 나가는 수표 당좌 예금은 얼마밖에 없다고요? 얼마밖에 없다? 15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 그럼 결국 얼마만큼은 50만 원만큼 은행에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빌리는 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 불러요.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그러면 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은 결국은 개념이 뭐냐 하면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은행에 빌린 돈이에요. 뭐가 똑같다? 단기 차익금과 동일한 계정 과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단기 차익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어요. 자, 대별의 현금 300만 원을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럼 대별의 현금 300만 원. 알겠죠? 그럼 차별에 당좌 예금 300만 원 들어온 게 아니겠죠? 맞습니까? 내가 뭐 한 게 있으니까 빌려온 돈이 있으니까 뭐부터 갚아준다? 당좌 차월부터 얼마만큼?
250만 원만큼 먼저 갚아주고 실제로 은행에 뭐 든다고요? 당좌 예입되는 금액, 당좌 예금 계좌에 들어온 돈은 얼마라고요? 250만 원만큼만 들어오더라는 얘기.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 81페이지에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나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당좌 차월 혹은 단기 차입금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 단기 차입금을 쓰는데요. 자, 이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오리지널로 이렇게 간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실무에서는 이걸 쓰냐 안 쓰냐는 건 회사의 판단이에요. 회사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당좌 차월 씁니까? 쓰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걸 갖고 굳이 어떻게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배울 때는 우리 뭐 한다? 오리지널로 배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은 이런데 실무를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회사 갑니다. 회사 갔는데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A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제가 배운 내용하고 조금씩 다 실무부 좀 다릅니다. B라는 회사 갔어요. 실무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100개의 회사를 가면 이 100개의 회사요 거의 대부분 다 다릅니다. 안에서 세계 처리하는 방법. 뭐에 의해서 계속 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회계를 배우고 처음에 초보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초보들은 가서 뭐 신경 쓴다? 이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냐, 분비냐 여기에 목숨 걸어요. 근데 실무자는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류에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해요 그냥.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시계에 보면 분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분기하잖아요. 적요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적요가 뭐냐 하면 그 내용 자체를 상세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 위에 선임들이 밑에 후배들이 잘못했는 거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딸랑 분개만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실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너무 앞서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당장 차월이랑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82페이지. 또 처음 배우는 계정 과목인데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세 개 계속 나옵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 자, 페이지 82페이지 넘어오시면 현금자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의 전환이 용이하고 돈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은 채무증권이라 무슨 시장 이자율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무증권이나 단기 금융자산으로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것만 적어놓으세요. 자, 취득 시 만기가 회계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 요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성사 사용한 것은 취득 시 한다고요?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샀을 때 뭐 한다? 현금성사.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제가 앞에서 통합계적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계정 과목을 통합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얼마 있냐는 얘기예요. 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안에 뭐 있느냐? 첫 번째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뭐 있다고요? 당좌예금. 또 뭐 있다고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또 뭐 있습니까? 오늘 배우는 뭐 있다고요? 소액현금. 또 뭐 있다고요? 현금성 자산. 다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통합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재 설명 조금 이따 조금 하고요. 자, 페이지 지금 풀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85페이지에 페이지 85페이지에 문제 몇 번 했어요? 4번은 당좌 예금에 대한 거고요. 4번, 5번을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보시고 풀이를 한번 하고 할 건데